리포터 같이 보기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 쪽 기업 리포트를 이제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지난해 7월 말에 이제 상장을 한 재활 로봇 기업 PNS 미케닉스를 이제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새내기 주여서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었어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회사 개요부터 풀어주시죠. 예, PNS 미케닉스는 작년 7월 31일에 상장했으니까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PNS 미케닉스는 이제 워크봇이라는 재활 로봇을 전문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03년에 설립이 되었고 2011년에 주력 제품인 워크봇 S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고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해서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매출 비중은 상표 누적 기준으로 제품 부문이 94%로 제품이 그냥 대부분이고요. 유지 보수가 5%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상표 누적 기준 수출 비중은 85% 정도로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제품인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워크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흔히 이제 그 뇌졸중 환자를 이제 가끔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뇌졸중 환자 위주로가 이제 이 재활 로봇의 대상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봇이란 거는 그런 중증의 뇌졸중 환자가 보행 연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로봇이고요. 이제 임상에서 효과를 냈죠. 그래서 워크봇 보행 훈련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통한 어떤 물리적인 방식 대비해서 임상적으로 효과적이었음을 부산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비교 임상 시험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로봇 대비는 이제 의료 로봇이 조금 더 허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식약처의 어떤 임상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봇 S는 성인 전용 보행 재활 로봇이고요. 주력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되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워크봇 K는 아동에 최적화된 보행 알고리즘을 가진 아동용 재활 로봇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동도 중증의 어떤 보행의 애로를 가진 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봇 G라고 해서 2015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성인과 소아를 하나의 로봇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게, 그러니까 약간 시프트를 할 수 있게, 이제 주로 이제 대상이 성인이면 성인용으로, 아동이면은 약간 부품을 바꿔서 이제 아동용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워크봇 P라는 것이 수출 지향 제품으로 가장 최근에 2020년에 출시된 신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고사양이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 네 가지를 라인업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주 고객은 이제 각종 병원하고 복지관, 보건소, 학교, 유통사, 대리점 등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병원을 직접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 같은 경우는 병원 및 이제 유통사를 타겟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는 LG 연구소 출신의 박광훈 대표이사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2011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활 로봇이니까 전방 산업은 의료용 로봇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예,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글로벌 의료용 시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은 22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25% 정도의 성장률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재활 로봇을 살펴봐야 되는데, 재활 로봇이 이제 높은 성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재활 로봇 시장의 성장률이 2023년부터 28년 동안 연평균 4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큰 틀에서 의료용 로봇 전체보다 좀 더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성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통적인 재활 훈련 대비 이제 로봇을 이용한 재활 훈련이 여러 가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재활 훈련은 물리치료사가 2~3명이 필요한데 로봇 재활 훈련은 이제 1명만 필요하고요. 그리고 치료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전통적인 훈련은 편차가 발생하겠죠. 근데 로봇은 최적의 훈련을 이제 균질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자별로 굉장히 특이 사항이 있는데도 이 로봇 재활 훈련은 그 고객마다 맞춤형으로 보행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훈련에 있어서 로봇의 보행 훈련이 되게 상용화가 되게 빠르게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좋은 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급격한 인구가 이제 노령화되면서 환자들이 늘죠. 그리고 이제 의료 인력도 이제 물리치료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옛날 대비 그 고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 의료 산업에서 로봇의 활용이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에서 재활 로봇의 활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리포트에 나오지만은 재활 로봇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이제 풍부하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재활 로봇을 통한 재활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고 있고요. 요거는 리포트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PNS 미케닉스는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성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뭘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그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재활 로봇 업계와 정부가 인정하는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써놨지만 하드웨어적으로도 보행 훈련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환자별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뛰어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증강현실 보행 훈련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뛰어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이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이제 업계에서 호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22년에 식약처로부터 로봇 재활훈련 급여 수가를 획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을 통한 재활훈련을 30분을 하면 6만 1,000원 정도가 이제 청구가 되는데 그 17,000원만 환자 부담을 내면 나머지는 안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로봇 재활 훈련을 안 하지 않을 이유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활 로봇 도입의 확대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역할을 PNS 미케닉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해외 고객의 확대가 진행 중이고 기대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 중에 수출 비중을 이제 연도별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나오시듯이 2021년에 66%에서 2022년에 78% 그리고 작년 상큐 누적으로는 85%입니다. 매출의 85%가 이미 수출입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압도적인 수출 비중이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 없죠. 그래서 이제 수출은 아까 기업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품의 단가도 좀 높은 게 나갑니다. 그래서 고마진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성이 나고 지금 로봇 기업 중에 이제 20% 이상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나는 기업은 없죠. 예, 독보적으로 혼자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 이 기술력을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제품 다각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회사는 워크봇이라는 하지 재활 로봇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조금 고객을 확장하고 제품을 확장하면 좋잖아요. 이제 고객은 확장이 되고 있고 수출 중심으로 이제 제품도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지 재활 로봇 힐러봇이라는 거를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 25년 말에 개인용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깨 같은 거를 이제
재활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상지 재활 로봇의 수요가 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얘네가 매출 다각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집중화도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걸 얘기를 듣고 알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 고객사의 주문량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2024년 실적 리뷰와 함께 2025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 알려주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썼긴 했는데 네. 연간 실적이 이제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4년 연간 매출액 71억에 영업이익 16억, 순이익 23억이 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실적 추정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잘 나왔고요. 이제 로봇 기업 중에는 당연히 이제 발군의 이제 좋은 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제가 봤던 추정치를 다 만족을 시켰고 이런 양호한 실적은 이제 수출에 주로 기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이제 중요한데 25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13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 경우는 전년 대비 58%, 영업이익은 이제 40-50% 이상 성장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국내 쪽은 아직은 제가 뭐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멕시코라는 이제 신규 지역이 좀 부상이 될 것 같고 아시아 쪽도 수요가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유럽은 꾸준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5년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시장을 기반으로 숫자가 잘 찍히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로봇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유사 기업으로 이제 큐렉소하고 엔젤 로보틱스를 선정을 했고요. 네. 큐렉소도 이런 이제 하지 재활 로봇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주력은 아닙니다. 걔네가 하는 거의 주력은 이제 수술 로봇 쪽인데, 그리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경증 환자에 쓰이는 웨어러블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비교할 수 있고요. 두 회사는 약간 적자기 때문에 PNS는 흑자지만 그 두 회사가 PER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PSR로 이제 비교를 하면 PNS가 PSR이 7배대고 엔젤 로보틱스가 28배대, 이제 큐렉소가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격차는 좀 큰 상황인데 굳이 보자면은 큐렉소는 매출 중에 34%가 로봇 사업이고 나머지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기업보다는 할인을 받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굉장히 강하게 할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리포트에도 적어놨지만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네. 6%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보자면은 25년에 고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매출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일전에 리포트도 쓴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LG전자 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지금 PNS는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 회사의 수익성과 이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저평가란 거를 제대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투자자들이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기업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런 탄탄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내기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좀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80%대 수출 비중이고 원래 수출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가 좀 과도하게 이제 지연되고 있어요, 수요가. 왜냐하면 작년 2월부터 의료계 파업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를 자꾸 이제 딜레이하는 경향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국내 이제 의료계 파업이 진정이 된다면은 국내 수요도 눌렸던 게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은 수출도 잘 되고 국내도 잘 되면 정말 지금보다는 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아쉬운 점 정도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국내 쪽이 아직까지는 좀 더딘 수요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해외 이제 국내까지 더 좋아진다면은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말에 상장을 한 재활 로봇 전문 기업 PNS 미케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로봇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분석을 잘 해주시는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IR협의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론 스마트폰 네. 카메라 관련주로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함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파트론 기업 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트론은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카메라 모듈 그리고 센서, 안테나 모듈 등을 주력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6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 파트론은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매출이 이 회사의 핵심적인 실적 이제 드라이버였는데요. 최근에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전자기기 OEM 사업 그리고 센서와 패키징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하면서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파트론의 제품들은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전장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제품들의 주력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장용 부품은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을 거쳐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활발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론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이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렌즈와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수율을 개선하고 원가 경쟁력을 계속해서 좀 제고를 하면서 이 파트론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전장용에 공급할 수 있는 고부가 카메라 모듈 를 개발하고 또 이제 고객사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회사의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파트론의 이제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지금 전장용 카메라 쪽인데요. 이 전장용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최근에 매우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 기능이 강화되고 또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용 카메라 수요가 이와 더불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론은 특히 기존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서 쌓아왔던 기술력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에이다스라던가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제품들을 꾸준히 이제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파트론은 기업 가치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회사의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의 성장도 모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 개요에 이제 지난해 발표를 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스마트폰 시장 동향과 더불어 이 전장용 카메라 시장 동향 둘 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매우 안 좋은 흐름을 지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경기도 둔화되었고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도 매우 이제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2024년부터는 다시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5%에서 6% 증가한 12억 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는 전년 대비 2%에서 3% 정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급 AI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이제 판매가 잘 되고 또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는 중저가 스마트폰이 올해 스마트폰 수요의 회복세를 조금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스마트폰 시장의 화두는 AI 기능이 더욱 고도화된다 그리고 본격화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AI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스마트폰에 채택되고 있는 부품들도 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실리콘 커패시터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고속 메모리와 스토리지, 전력 관리 부품, 그리고 통신 모듈 등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올해 2025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변화가 주력으로 기대가 되는 부품들은 이런 부품들인데 이제 파트론이 하고 있는 카메라 쪽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의 그 폼팩터 변화를 이끌어 왔던 것은 워낙에도 카메라 스펙의 상향이었기 때문에 네. 뭐 AI 기능이 고도화된다라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아직 카메라의 스펙이 변할 것 같은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파트론의 이제 주요 전방 산업 중에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은 스마트폰보다는 전장용 이제 시장이 더욱 파트론의 이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 전장용 카메라 시장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장용 카메라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의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글로벌 자동차 카메라 시장 규모는 약 88억 달러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2032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한 11%를 기록하면서 2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시장의 성장은 지금까지 유럽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들이 카메라 채택량 증가로 직결되는 ADAS 기능을 적극적으로 먼저 도입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모든 차량에 ADAS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후방 카메라 시스템을 필수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은 자율주행을 국가 전략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장용 카메라 시장은 더욱 빠르게 좀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한 대당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 보통 뭐 8개에서 10대의 카메라가 차량 한 대당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 레벨이 더 고도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레벨이 4 이상으로 이제 잘 구동이 되려면 한 차량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당 탑재되는 그 카메라 개수가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차량용 카메라 시장이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자율주행 고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5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의 카메라 모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퀄리티에 대한 성장도 더욱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또 안전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전장용 카메라는 뭐 자율주행의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차량용 카메라 시장은 앞으로도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파트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지 투자 네. 포인트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 또 볼만한 투자 포인트 요소는 뭐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파트론을 투자하실 때 가장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제가 먼저 그 파트론이 적극적인 기업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은 2024년 12월 9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파트론은 이전에도 19년 연속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밸류업 계획 공시는 기존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론이 앞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기업의 실적 측면의 성장 그리고 주주 환원
측면에서의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실적 파트를 보면 파트로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13%를 달성하면서 2028년에는 연간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지금 주력 사업인 전장용 카메라 모듈 사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또 뭐 전장용 부품에서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또 센서 및 패키징 분야에서도 꾸준히 R&D 역량을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시가의 3% 수준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좀 공시를 했습니다.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파트론의 총 발행 주식 수가 약 5,7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8년에는 이제 매년 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발행 주식 수가 5천만 주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 ROE 개선이라던가 EPS 상승 그리고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는 것 같은 그런 직접적으로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효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트론의 주요 투자 포인트로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본업이죠. 전장용 카메라 부분에서의 수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론의 전장용 사업 부분은 매년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세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장용 부품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률 62%를 기록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2024년에는 전장용 카메라 사업의 매출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올해는 2,5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론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금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자동차의 전후방 카메라, ADAS 카메라, 그리고 AVM 카메라, 리얼뷰 카메라,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또 고객사에 이 제품 라인업을 적용하는 점유율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매년 높은 매출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차량용 카메라의 경우 화소수가 보통은 10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의 이제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차량 내부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카메라 화소수는 100만 화소 미만의 제품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론이 지금 주력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화소수는 약 50만에서 100만 화소대의 이런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500만 화소 이상의 고성능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론은 지금 이런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과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사와 직접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2026년부터 이 자율주행용 카메라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면 지금까지는 파트론의 그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Q성장이 좀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는 Q성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 인상 효과도 본격적으로 더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좀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부가 생겼습니다. 네. 전장용 부품 사업이 앞으로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서 네. 지난해인 2024년 실적과 올해 실적을 비교 분석해 보면 좀 어떨까요? 네, 우선 2024년도 3분기까지 이 회사가 매분기 굉장히 높은 외형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 1,609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0% 중반의 성장세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기록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렇게 좋은 실적 흐름을 기록한 이유는 우선 전장형 카메라 모듈의 고성장세가 여전히 지속되었고
있고 또 기대감이 없었던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성장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출시한 2024년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판매량을 기록한 덕분이고요.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연말에 고객사의 재고 조정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초에 이제 파트론이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2024년도 연간 매출액은 1조 4,800억 원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저희 종전 추정치보다 소폭 높은 61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실적 전망을 좀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 실적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간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 중반대에 좀 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매출액은 2025년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면은 연간 매출액이 왜 전년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냐? 그 이유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과 전자담배 쪽의 성장 둔화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 전체 매출액의 60%가 휴대폰용 이제 부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고객사의 플래그십 출하량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2024년 실적 성장을 이끌어왔던 휴대폰용 부품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2025년이 조금 보수적으로 좀 기록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회사가 전자담배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담배 사업의 실적 성장을 가장 크게 이끄는 동인에는 고객사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고객사가 신제품 출시를 하면서 전자담배 OEM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이끌었는데 2025년도에는 아직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연간으로 전자담배 매출액이 700억 원 초반에 좀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전장용 네. 카메라 성장성을 이제 반영하게 되면 또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네.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파트론의 현재 주가가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PER 한 1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핸드셋 업종이 지금 1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다.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월부터 파트론의 이제 기업 가치가 좀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면서 좀 주가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도 실적 모멘텀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2024년도 YOY 실적 성장 흐름이 2019년도에 달성한 턴어라운드 이후로 가장 세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한 것 같고 2024년도 연간의 실적 성장 강도를 봤을 때 휴대폰 그 부품을 하고 있는 국내 업종 중에서는 파트론이 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서 1월부터 좀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고 2025년도는 파트론이 이렇다 할 신규 모멘텀도 또 실적 모멘텀도 다소 전년 대비해서는 작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그렇게 독보적으로 크지 않아서 올해는 조금 추세적인 기업 가치 상승보다는 보수적인 흐름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네. 짚어주시죠. 리스크 요인은 우선 뭐 핸드폰 사업과 전장용 사업 두 군데 다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 부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삼성전자 향후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이 뭐 전체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이 축소되거나 글로벌 출하량이 감소하면 파트론은 뭐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실적과 주가 변동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론의 지금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전장용 부품 쪽에서는 매년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익률은 BEP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장용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고부가 시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
매출보다 이익률보다 전장용 이익률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파트론이 전장용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스마트폰 쪽보다는 마진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파트론이 뭐 전장용 부품 매출액이 죄송합니다. 파트론이 전장용 부품 쪽에서 수익성을 좀 의미 있게 확보를 하려면 연간 전장용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3천억 원을 상회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치는 2026년 이후에나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양 사업부 모두 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기에는 아직은 아쉬운 요인이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장용 카메라 쪽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고 2026년 이후에는 이쪽 사업부를 우리가 네.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트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